단 한 장의 태극기.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몇 초 만에 뒤바뀌었다. 뉴욕, 1987년 겨울. 한 한국인 여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체포되었다. 단지 그녀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에게 한마디 묻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를 수갑으로 채우고 마치 범죄자처럼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은 며칠 뒤 그녀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미국을 뒤흔든 운동의 지도자가 될 줄 몰랐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기록들이다. 나는 내일간이고 오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에 침묵 속에 가슴 앞에 작은 태극기를 안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 폭풍처럼 빠르게, 마치 내가 이 평화로운 공원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인 것처럼. 조지아주 메이플턴.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법한 조용한 마을. 11월의 따뜻한 오후, 사람들이 고요히 모여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나는 새로 임명된 조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평창 전투에서 차가운 전쟁터를 누볐던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품은 손녀로서 그곳에 있었다. 내게는 단 하나가 있었다. 외투 주머니에 깔끔히 접힌 낡은 태극기, 고향과 평화, 그리고 기억의 상징. 나는 그것을 꺼내 가슴 앞에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내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그 분위기를 깨뜨렸다. 아가씨, 그 물건은 이 공공행사에서 전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내가 들고 있는 태극기를 뚫을 듯했다. 그 태극기는 마치 위험한 무기, 금기된 물건 같았다. 외국의 상징물이 대중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고 타협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건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저는 하영윤입니다. 저는 단지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고 여기 온 것뿐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다름이었고 그들의 완벽한 그림 속에 박힌 가시였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중얼거리는 소리가 또 한 번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야. 보면 딱 알아. 도넬리 경관이 다가와 내 몸을 훑는 눈빛으로 외투 주머니에 태극기가 든 곳에 시선을 멈췄다. 그 태극기를 주머니에 넣어.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로 가득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스스로를 멈췄다. 지금이 아니야. 여기서도 아니야. 그가 태극기를 들었고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지기 두려운 듯했다. 허가 없이 외국 국기를 내거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거야. 나는 피가 끓어오르며 혈관을 태우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소란을 피운 게 아닙니다. 이건 동맹국의 상징입니다. 왜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내 외투 주머니를 거칠게 잡아당겨 뒤졌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고향의 기념품, 평화를 위한 전단지들이 그들에게는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다. 이게 뭐지? 무슨 언어로 쓰여 있는 거야? 이 안에 뭐가 든 건지 누가 알아? 도넬리가 의심과 위협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주었고 그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었다. 외국 문서를 배포하려는 거야. 시위하려는 거지.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명령했다. 이 여자를 구금해. 공무집행 방해야. 나는 똑바로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불평 한마디 없이 가슴 속에 갇힌 단 한마디 질문만 있었다. 제가 어떤 법을 어겼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경멸의 눈빛과 녹화하는 휴대폰들만 있었다. 나는 내가 작고 무섭도록 나약하다고 느꼈다. 그들이 나를 신체적으로 억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리애와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이었다. 나는 하영윤,
조사관이자 이민자 가정의 딸, 평화와 뿌리를 상기시키는 태극기를 든 한국인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낯선 자였다.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어두운 고립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저 가슴에 갇힌 숨처럼 단순한 한마디였다. 도넬리 경관은 나를 보지 않고 마치 뭔가 중대한 것을 확인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팔에 닿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충분한 이유야. 그가 낮게 말하더니 동료에게 말했다. 공공질서 문란, 합법적 지시의 불복종, 의심스러운 물건 소지. 나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저 멈춰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 마음은 막힌 강물 같았고 물은 차올라 소용돌이쳤지만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그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돌아서서 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허락 없이 저를 만지지 마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겁니다. 젊은 경관이 얕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 풋내기 같은 위협적인 눈빛을 띄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내 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 저항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저항은 그들에게 더 많은 구실을 줄 뿐이다. 나는 손을 들었다. 수갑의 금속성 소리가 차갑게 철컥 울렸고 내 마음속에서 조롱하는 웃음소리처럼 메아리 쳤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굴욕 때문이었다. 한 여성이자 아시아인 미국 시민으로서 바닥을 지나가며 나는 발자국으로 짓밟힌 태극기를 보았다. 내가 정성스레 접어 간직했던 그 작은 천 조각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하는 상징이었다. 이제 그것은 구겨지고 찢긴 채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우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살짝 다물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경찰서 안은 초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나를 작은 감방에 가두었고 낡은 금속 냄새와 잿빛 벽돌 벽이 있었다.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치우고 싶은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나이든 경찰관은 내가 또렷한 영어로 말해도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낯선 언어로 지저댄 것처럼. 나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다름에 대한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반항하는 아시아 여성. 공정이 대우받기를 요구하는 여성. 나는 뒤로 기대어 잿빛 천장을 응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잿빛처럼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나는 몇 년 전에 또 다른 나를 떠올렸다. APD에 있을 때였다. 잘못된 체포. 누명을 쓴 흑인 소년. 나는 진실을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립되었다. 배척당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배신자라 불렸다. 오늘 나는 다시 여기 있다.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사람. 나는 작게 웃었다.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이것으로 내가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다. 나는 체포되었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수갑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내 손목을 조인 금속의 차가움은 또렷이 기억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웠던 것은 경찰관의 눈빛. 내가 인간이 아니라 길에서 치워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누군가가 내 품격의 일부를 빼앗아 구겨서 땅에 던진 느낌이었다. 그들은 내 몸을 수색하겠다고 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여경찰관은 차갑게 대답했다. 절차일 뿐이야.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듯 나를 수색했다. 허락 한마디 없이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가슴이 굴욕으로 쿵쾅 뛰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빛 하나 없이. 나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다. 나는 이미 부당함에 맞서 싸워본 적이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 사건으로 누명을 쓴 한 젊은이를 위해 나섰던 적이 있다. 나는 고립의 맛,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안다. 정의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나는 다시 차가운 간방한 시멘트 벽을 응시하고 있다. 철창 너머로 도넬리가 다가왔다. 그는 마치 우리 안의 동물을 바라보듯 나를 보았다. 경멸과 즐거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딘 칼로 내 살을 긁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의지는 절대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머릿속에서 그의 말, 악의와 조롱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이 홈통에서 쏟아지듯 흘렀다. 하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 글자를 새겨두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나는 그 말들을 증거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소리칠 필요가 없다. 나는 진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진실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믿는다. 품격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것을 찢어내려 해도 당신이 꽉 붙잡는 것이다. 그가 몸을 숙였고 차가운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다.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살피듯. 나는 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마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살짝 찌푸린 눈썹, 굳게 담은 입술, 깜빡이지 않는 눈빛.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나를 보았고 그의 인간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숨기려 했던 위선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우린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가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마치 판결문을 읽듯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남은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듯 들렸다. 그는 그것을 친절이라 불렀고 생존의 선택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인도적인 가면 뒤의 경멸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내가 즉시 짓밟히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치 내 품격이 그가 베풀 수 있는 것인 양.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물린 상처가 아니라 피부 아래 불타오르는 분노였다. 그는 미래, 생존,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를 가장 불편하게 했다. 그는 내가 빌기를 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해했나?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당황을 억누르려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소리칠 필요도 없었다. 내 침묵은 누구도 보지 못한 주먹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의 동공이 커졌다. 손이 굳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분노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떠났다. 그 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러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신 목소리였다. 괜찮아. 나는 돌아보았다. 지친 흑인 여성, 하지만 눈빛은 밤에 켜진 촛불처럼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국기를 들었다고 체포됐다고 들었어?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웃었다. 슬프게. 여기가 처음이야. 2층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나를 베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엔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침묵은 폭풍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내 것이다. 감옥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소년의 목소리가 울렸다. 약하지만 날카롭게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진 듯 난 그냥 길을 건넜을 뿐인데 그들이 내가 위험하게 걸었다고 했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게 했어. 그 소년은 커다란 갈색 눈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이 가난한 동네의 여느 아이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부당함으로 떨리는 그 목소리는 내 심장을 칼로 찌르듯 파고들었다. 나는 거기에 방관자처럼 서 있었지만 가슴 속 뜨거운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다. 메이플턴, 어두운 구석이 가득한 작은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른 피부색, 작은 목소리, 편견의 눈빛에 짓눌린 꿈을 가진 이들이 있던가. 나는 그 소년의 눈을 보았다. 불안, 상처, 그리고 희미해지는 희망을 보았다. 내 심장이 조여왔다. 이것은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진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였다. 도넬리 경관이 차가운 얼굴과 자신만만한 어조로 들어왔다. 아, 유나영,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면 특별히 관대한 처분을 해줄게. 그의 말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했지만 그 뒤에는 그가 결코 겪지 않은 고통에 대한 오만과 무지가 숨어 있었다. 나는 얼굴로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소년 같은 사람들, 죄가 아니라 피부색, 환경, 그들이 감히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갇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도넬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뭘 잘못했지? 당신이야말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해. 메이플턴에서 정의는 시민을 위한 거야? 아니면 경찰을 위한 거야? 내 말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저함 없이. 도넬리는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끼어들었다. 도넬리, 서장실로 와, 지금 당장. 그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며 나를 무거운 정적 속에 남겼다. 나는 돌아서서 그 소년을 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라 생존자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부당함은 그 소년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싸우게 할 불꽃이었다.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메이플턴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위해. 조용한 날이었다. 공기가 무겁게 숨을 누르는 듯했다. 도넬리 경관은 그곳에 앉아 땅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불만이 가득한 딱딱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방을 감싼 침묵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러자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만 내 심장을 조이게 할 만큼 충분히 날카로웠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철창 너머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 곁에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단정한 정장은 깊은 모순을 느끼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얼굴에는 수치심과 어린아이가 잘못을 마주한 듯한 떨림이 가득했다. 도넬리 경관, 그가 속삭였다. 작지만 세상 모든 고통을 담은 목소리였다. 이 여성에 대해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도넬리는 딱딱하게 대답했다. 어떤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녀는 공공질서를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임무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보았다. 맹목적인 자신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는 태도, 비록 주변의 모든 것이 그와 다르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으로 나서며 마음이 뒤엉켰음에도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했었다.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시청에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추천한 사람입니다. 중년 남성의 눈빛이 내게 멈췄고 놀라움이 가득했다. 도넬리 경관과 그의 동료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유령 같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제 이름은 유나영입니다. 나는 신목소리로 말했다. 각 단어가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부패를 폭로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존중받기를 요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내 손목에서 풀렸지만 그곳에 있던 모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구속의 느낌이 남아있었다. 고든 서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마치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진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위해서입니다. 희미한 오후 빛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얼굴이 선명해졌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화음 같았다. 나는 이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정의가 말하기 시작했다. 메이플턴시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오늘부터 제가 책임자입니다.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떨림도 불평도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우며 모든 목소리를 삼키려 했다. 고든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표정이지만 단호했다. 그는 말했다. 윤나영,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단골 고객이 될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어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게 했다. 그러자 내 가방이 나왔다. 전날 공원에서 도넬리 경관이 거칠게 빼앗았던 그 가방이었다. 나는 그 안이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을 보았다. 내가 아끼던 책들은 구겨졌고 정성스레 정리했던 메모들은 흩어지고 찢겨 먼지로 뒤덮였다. 그리고 내 심장을 찌르듯 아프게 한 가지, 태극기, 한국 국기였다. 짓밟혀 모서리가 찢기고 원래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침묵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태극기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생존이었다. 나는 그것을 지켜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날 아침 메이플턴 시청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전날 사건에 대한 소식이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고 끊임없는 소문과 추측이 따라붙었다. 불법 시위로 체포된 아시아 여성. 하지만 그건 바로 나였다. 신문에 실린 이야기들은 악의로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정치적 동기를 가진 자로 불렀고 진실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잘못된 꼬리표를 붙였다. 나는 고독함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낯선 자 같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연단에 올랐을 때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 소리가 울렸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젯밤 유치장에서의 차가운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깨뜨릴 수 없는 결심이 있었다. 저는 메이플턴의 새로운 경찰서장 윤나영입니다. 나는 말했다. 내 말은 침묵 속에 메아리 쳤다. 나는 내 이야기를 전했다. 태극기를 손에 쥐고 싸웠던 일, 나와 동료들이 겪었던 부당함, 내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오해에 대해. 내 말은 구걸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강렬한 도전이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군중은 침묵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편견 사이의 생존을 건 싸움을 느끼듯 귀 기울였다. 나는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변화의 이정표를 세웠다. 내 손에 든 태극기는 비록 찢어졌지만 여전히 당당히 펄럭였다. 나 자신처럼 부당함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이 앞에 서서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저 메이플턴시의 경찰서장 윤나영입니다.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결심뿐이었다. 나는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 마주했던 진실에 대한 강렬한 선언이었다. 어제의 가방, 구겨진 책들, 짓밟힌 태극기는 단순히 망가진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 정의, 그리고 내 가슴에 품은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사건을 이야기하며
상처받았던 순간이 떠올라 눈이 흐려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자존심과 진실을 지키듯 그 파편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뤘다. 잘못은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시스템, 편견, 차별, 그리고 권력 남용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조직의 문제였다. 나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경찰은 시민을 섬겨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모든 행동에서 투명해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는 내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집, 훈련, 독립적인 감독까지. 도넬리 경관과 다른 동료들에 대한 내부 조사를 이야기할 때 방 안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뼈아픈 진실을 보았다. 인종차별, 권력 남용, 증거 은폐의 의도. 그 위반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공기는 숨을 조이는 듯 무거웠다. 도넬리 경관은 경찰 조직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메이플턴 경찰 시스템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다. 누구도 정의 위에 설 수 없다. 나는 그곳에 서서 앞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의 빛을 보았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 시민과 경찰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실함과 헌신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도시와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과 함께였다. 한순간 나는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과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 나는 더 신중해졌고 더 많이 귀 기울였다. 기뿐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 시민들은 나를 그리고 내 곁의 경찰들을 믿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린 듯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구호에서 오지 않았다. 단순한 인정에서 왔다. 우리는 다르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타인의 입장이 되는 법을 배웠다. 한국계 여성인 나는 정체성 때문에 받은 모욕의 상처를 품었고 이곳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이 되었다. 작은 태극기가 있다. 차별받을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던 그곳, 내 손바닥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 태극기는 더 이상 낯선 상징이 아니다. 의심스러운 외국인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정의,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상징이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메이플턴시가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여전히 문제로 가득하고 넘어야 할 장벽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포기의 자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그 작은 변화들, 진실한 눈빛 하나, 귀 기울여진 목소리 하나하나가 파도를 일으키며 편견과 차별을 지워갈 것임을. 나는 믿는다. 언젠가 이것이 더 먼 땅, 더 낯선 공동체에 닿아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나는 계속 일하고 모든 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름 때문에 상처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도시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자신부터 여기 이 메이플턴에서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도시지만 정의의 씨앗이고 변화의 씨앗이다. 나는 그 씨앗이 자라나 높이 뻗어 후세에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나는 윤나영이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약속이다. 정의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침묵할 자리는 없다. 두려움의 자리는 없다. 내 말을 듣고 있는가? 나와 함께 목소리를 내라. 오늘의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다. 나는 마음의 모든 성실함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우리의 이야기다. 완벽하지 않고 쉬운 해결책이나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실이고 우리를 고민하고 행동하게 한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쉽게 잊히지 않는 메아리처럼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진실을 퍼뜨리고 사회가 외면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라. 우리는 하루 만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귀 기울이며 정의와 존중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닌 느린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맙다. 이것은 여정이고 시작이지 멈춤이 아니다. 나는 더 새로운, 더 진실하고 깊은 경험과 이야기로 돌아올 것이다. 나와 함께 있어줘. 우리가 진실, 용기,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